네. 근데 여느 수요일하고는 좀 다르죠? 네. 성탄절 전야인데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도심 곳곳에는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YTN 이슈 리포터가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곳은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끊이질 않는 인파가 보이시나요? 이곳은 반짝이는 조명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소중한 사람과 손을 붙잡고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표정엔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그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민의 연말 소감과 함께 새해 소망도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고3이다 보니까 많이 힘든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까 좀 힘든 일들도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새해를 이렇게 기다릴 날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지금처럼 별 탈 없이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새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는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형형색색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들은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경찰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곳에 대해 안전관리에 나서는데요. 서울 명동과 홍대 지역은 오늘과 내일 순간 최대 9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중점관리지역 6곳에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현장 합동 상황실을 꾸려 위험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네, 이렇게 성탄 분위기 만끽하는 분들 많은데요. 내일은 좀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기습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명동 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탄절인 내일 날씨가 무척 추워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심하지 않았지만 성탄절인 내일은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습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겠는데요. 내일 야외 활동 계획하셨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전주는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3도, 대구는 5도에 머무르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겠습니다. 내일 한파 속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 저녁에는 충청 내륙까지 확대하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의 최고 30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충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도로 곳곳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습 한파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하나, 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저희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이딴 조치에도 환율이 잡히지 않았었는데요. 정부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 서학개미를 향해서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를 하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먼저 이 소식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309억 달러, 45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에 국내 증시에서는 11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 우리 돈 235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해외 주식을 판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20%인 양도소득세를 1년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매도액 5천만 원을 한도로 혜택을 주는데 빨리 복귀할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개인이 해외 주식에 대한 환해지 상품을 사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들이 환해지 상품을 사면 증권사는 위험 관리를 위해 달러를 시장에 팔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만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해외 투자금의 적어도 10%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 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정부는 또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해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200억 달러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업 진척 상황을 보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계속된 추세적 흐름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성장 문제라든지 잠재 성장률 하락 문제라든지 혁신 기업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우리나라 국내 자산에 대한 장기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 거고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투자자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이 같은 정부의 구두 개입과 또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인책에 치솟던 환율이 일단 진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원 넘게 떨어졌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좀 엇갈립니다. 이어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시작부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흘 연속 1,480원대를 유지한 데 이어 연고점을 향해 치솟으며 1,500원 턱밑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외환당국의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와 서학개미 대책이 나왔습니다.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 2주에 걸친 회의와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꼭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그간 정부가 준비하고 조율해온 대책들이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484원으로 개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30원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환율은 한때 1,449.8원까지 빠지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망은 엇갈립니다. 연말 달러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이라는 시각과 내년 우리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며 환율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옵니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이 뭐냐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달러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환율 급등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의 여러 경제 상황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하향 안정된 수준의 환율을 보일 걸로 전망을 합니다. 나흘째 산타랠리가 이어지는 듯했던 코스피는 장 후반 상승세가 꺾이면서 0.2% 내린 4,108로 마감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쿠팡이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이 담당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만드는 등 이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정식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YTN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3일 쿠팡 환경보건안전 담당자가 내부 회의 결과라며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전기안전 보건교육 누락과 관련해 같은 해 10월 30일에 있었던 A팀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최종 지적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썼습니다.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유통기업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이 제기됐고
쿠팡도 포함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쿠팡이 담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따로 식사 자리를 만드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식사 자리가 실제 근로감독 과정에서 특혜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같은 메일의 향후 대응 계획 부분을 보면 6일 뒤인 11월 9일에 A 감독관이 확인서 작성본을 사전 열람시켜주기로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어 11월 13일에는 근로감독이 종료되는데 확정 전까지 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됩니다. 쿠팡의 이른바 대관팀이 노동부 직원과 접촉하며 근로감독 관련 상황을 알아내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YTN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정식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담당 근로감독관 A씨 등 거론된 인사들을 포함해 상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 쿠팡 측은 정당한 해임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전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근로감독관 사이 유착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난 만큼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통일교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가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서 다녀간 적 있는지, 어떤 거 가져갔는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불가리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시계 실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다만 통일교에서는 명품 구매 내역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불가리 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며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시계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은 로비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에 대해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접견 조사를 벌였는데 한 총재 측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처음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불발됐습니다. 경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을 상대로 추가 접견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소시효 논란이 있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더욱 서두를 전망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찰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의 영상과 사진을 대거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의혹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세계인이 만드는 평화 이상세계라는 문구 뒤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참가자들의 얼굴이 스쳐갑니다. 지난 2020년 초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 UPF가 주최한 월드서밋 2020 홍보 영상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월드서밋을 비롯한 여러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의 영상과 사진을 대거 입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천정궁 같은 통일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뿐 아니라 UPF 홈페이지 등을 하나하나 뒤져가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와 연결고리가 닿아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폭넓게 살피는 건데 경찰은 동시에 통일교 측이 이들에게 후원금을 건넸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무렵까지 통일교 측이 정리한 후원 국회의원 명단을 확보한 상태로 여기에는 최소 10명이 넘는 여야 정치인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는 YTN에 명단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과 함께 야당 쪽 정치인들도 섞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통일교 행사 참석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교는 예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을 행사에 초청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세를 과시하며 한일 해저터널 같은 수건 사업 해결에도 도움을 받으려 한 걸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천주평화연합 UPF가 행사를 열고 정치인들을 접촉해 후원금을 보내면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섭외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을 보내 지원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UPF 회장 송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경찰은 통일교 산하 다른 단체 간부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표종우입니다.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이자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시간 무제한 토론과 강제 종결, 이어진 법안 표결까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법여권은 일사천리, 익숙하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퇴치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위나 조작, 공익침해 같은 용어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질 대상도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거라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인이나 재벌 등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소송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조항이 담기지 않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법체계 충돌 문제로 일단 존치됐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박 3일 내내 충돌한 필리버스터에서는 본회의 진행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의 책임 회피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반면 주 부의장은 본회의 진행은 국회의장 혼자 하는 게 원칙이라며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박자에 맞추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장 대신 일반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언 등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새해에도 필리버스터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이 가족들의 공항 의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직 보좌진과의 갈등 속에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여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비서관과 대한항공 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김 원내대표 며느리와 손주가 베트남을 간다며 항공권 사진과 함께 일반 탑승객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문의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를 요청해놨다고 알립니다. 같은 해 11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베트남으로 향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항공사 측은 전담 창구와 고급 라운지 이용법을 공유하며 만약 직원이 제지하면 그룹장을 언급하라고 전합니다.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즉각 SNS에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침 회의 직후에도 따로 카메라 앞에 서서 당시 비서관이 선의로 항공사 측과 소통한 것 같다고 여유롭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 관계가 좋고 저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쿠팡 임원과 고급 오찬 논란을 시작으로 호텔 숙박권 수수와 공항 의전 의혹까지 연일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 김 원내대표는 관계가 틀어진 과거 보좌 직원이 이제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혹시 의심을 받을까 해서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34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일침을 날렸고 당도 부적절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직자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게 맞지 않았냐는. 이른바 친명 커뮤니티에서도 김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날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명과 사과로 논란을 넘어서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과 피감기관의 뒷이야기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책임론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서 이 국회에 담을 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 말했을 거라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청장은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서슴없이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제 담이 워낙 낮고 철골 구조물로 돼 있다 보니까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이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는 경찰이 이미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며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과의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습니다. 주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가에서 비상계엄에 관련된 A4 용지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예, 2,200 그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식의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구속된 채로 비상계엄과 얽힌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기한을 하루 남기고 추가 구속됐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던 구속기한이 연장됐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작전을 기획하고 추진한 윤 전 대통령도 다음 달 18일 구속기한을 앞두고 이미 신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특검과 변호인단으로부터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해 최종 판단은 해를 넘기고 나올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가운데 마지막 남은 1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SNS에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주미대사 환담 당시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겠다고 했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백악관 황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에게 주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이라는 표현과 함께 백악관 열쇠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한미 간 안보 이슈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측 실무단이 내년 초 방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미국 측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협상을 위해 지난 16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고 돌아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중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한미 간에 별도 협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서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은 타국으로의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특정 국가를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등 다른 안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실무단도 내년 초 방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여러 계기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선 차기 잠수함 도입 수주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고 일본에선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셔틀 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위 실장은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 이른바 동맹파대 자주파 갈등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각 부처의 의견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통해 조율하는 거라며 논란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도 우리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정부 입장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쿠팡 대표와의 오찬에 이어서 대한항공에서 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가족 공항 의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도 김 원내대표 쪽 보좌진과 또 대한항공 관계자의 카톡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 약간 이제 그래픽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시기는 2023년이고요. 김 원내대표 가족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보좌진하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카톡을 내놨던 그 대화가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김 원내대표의 이제 며느리하고 손자 그리고 김 원내대표의 부인을 위해서 대한항공 측이 공항 의전을 했다. 그런 내용인데, 김 원내대표는 이제 둘 다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저런 서비스를 대한항공에서 준비는 했으나 네. 실제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좌진들과 김병기 의원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가족들이 하노이에 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항공에 소통을 하겠다라는 좀 자발적인 부분에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은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부 제보를 통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한 마음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용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마치 특혜를 받고 이용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오늘 김병기 의원의 그런 발언에서 나왔고요. 실제로는 의원들은 공과 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용무로 가는 경우 그리고 공무로 가는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정말 혜택을 받을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 김병기 의원의 사태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명확한 가름마가 없이 좀 혼선이 있지 않았나, 그런 과정 중에서의 보좌진들이 불만이 지금 이렇게 토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3년 8월에는 이제 며느리하고 손자가 하노이에 갔고, 이제 그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좀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는데 이용 안 했다라는 것이었고, 부인은 2023년 11월에 또 하노이를 가는데 거기에서 일반석을 이용했는데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인데 이용 안 했다, 면세점만 이용하고 출국했다라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제 해석입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그 비리 혐의가 화수분처럼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자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만 또 변명하는 것도 오히려 변명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세명하기보다는 더 화를 좀 복돋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항 그 의전 파트만 하더라도 본인은 몰랐는데 보좌관들이 사이가 좋을 때 본인을 위해서 이제 한 거고 나는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
김병기 의원이 시키지 않으면 어느 보좌관이 과연 그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그 대한항공에 무리한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명하는 것도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것을 뭐 하긴 했는데 뭐 이용을 안 했다. 이용 안 했는 건 뭐 지금 이제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이용 안 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해명이 될지 모르겠고, 그 전에 쿠팡 건도 그렇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많은 어떤 국민들과 언론이 비판을 하니까 생뚱맞게 나는 뭐 파스타 38,000원짜리를 먹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비판의 여지는 뭐냐면 얼마짜리 70만짜리를 먹었냐 38,000원짜리를 먹었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피감 직전에 피감 기관을 만나고 또 피감 기관에 관련된 쿠팡의 예를 들면 인사청탁 혹은 또 인사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보좌관 잘라는 이런 어떤 요구 내지는 또 김범석 의장의 국감에 출석 여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나는 파스타 38,000원짜리 먹었다. 글쎄요, 이게 당시에 그런 어떤 문제가 면책되는 게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쿠팡 오찬 의혹부터 해서 뭐 호텔 서비스 문제 그리고 이번 문제 공항 이용 문제 다 지금 이제 보좌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언론사에 제보를 한 이 전 보좌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 관계가 좋고 보좌진들이 저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근데 제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시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시킨 것은 아니다. 그런 해명이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선의로 비춰지는데 또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또 선의가 아닌 악의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김병기 의원의 그 과거에 보좌진들이 6명이 단체로 사실은 해고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 카톡방이 발견이 됐는데 그 카톡방에서 김병기 의원과 사모님의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 또는 뭐 그 부적절한 뭐 성추행 동영상이 올라왔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고 과정에서 국회의원실에 있는 자료들이 무단 삭제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면직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깊어진 골이 쿠팡의 또 해고 논란으로 연결이 됐고 그러면서 보복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의 이런 연발로 김병기 의원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게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요, 뭐 결국에는 의원 책임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의원이 모든 걸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으로서는 이 대응에 있어서의 좀 속수무책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무대응으로 초반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해소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이슈가 되면은요, 그 이미지가 이미 손상이 되기 때문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참 이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관계자가 공직자한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득을 준 게 그게 바로 그걸 뇌물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신 의원께서도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렇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3선으로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할 때 이제 서영교 의원하고 사실은 대중적으로 서영교 의원이 훨씬 더 알려졌지만 이재명 대통령 진영에서 전폭적으로 밀면서 예상외로 됐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김병기 의원 이제 아내 부인이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한테서 아들 뭐 취업 청탁부터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또 이런 어떤 이슈는 또 보좌관하고 관련된 건데 근데 이 보좌관들이 그 관련된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닐 거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제주도 대한항공 어떤 소위 칼 호텔 관련해서도 그 문자 내용에
그 관계자와 이제 보좌관 내용에 이제 스위트 룸이 아니고 이제 의원께서는 이제 로열 스위트를 원한다 이런 식의 어떤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뭐 한두 건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예. 특히 지금 해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 즉 보좌관들이 뭐 당시에는 선의로 한 것이고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보좌관들의 어떤 반박이 곧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김병기 의원으로서는 원내대표로서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좌진에 의해서 제보가 한 언론사에 계속 이제 지금 제보가 되고 그 언론사가 새롭게 매일매일 이제 다른 사건들을 이제 내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리더십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이요.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기획단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7대3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들도 한 두 분 말씀하셨고 또 5대5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기존에 이미 결정을 또 한 부분이 있어서 소수 의견까지 담아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당원 대 민심 비율이 이제 50대 50인데 그걸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70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70대 30으로 만들겠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권고하겠다. 네네네. 예. 결국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이 최종적인 결정 기간 아니고 일단 권고를 하면 그 당 대표 중심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된 배경은 일단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책임당원 투표할 수 있는 책임당원이 100만 명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원이 좀 숫자가 좀 적을 때는 당원의 비중을 높으면 민심과 당심이 좀 괴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당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심과 민심이 좀 일치화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어떤 생각에서 돼 있고 그다음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일 때는 100% 당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본 경선할 때 50대 50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민당은 지금 현재 당원의 어떤 비중이 한 75%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도 당원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지금 제안을 지금 한 것 같고 제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당원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맞다. 특히 이번에는 이런 어떤 당원 비중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뭐 가산점을 굉장히 좀 많이 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배경 속에는 결국은 이제 내려꽂는 낙하산이 아닌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 경선 룰이기 때문에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당원의 비중을 강화하고 또 청년의 어떤 가산점 그리고 다른 어떤 공직 평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선거기획단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내 경선 룰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당심과 일반 여론을 5대 5로 지속하자라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었다라고 이제 나경원 단장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이제 소수 의견까지 포함해서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그랬는데 5대 5 의견이 이게 소수 의견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게 다수 의견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예, 뭐 지금 배현진 의원은 또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서울시에서는 이제 기존의 5대 5가 더 우세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또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더 맞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보다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 1차적으로 이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결론은 결국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제 나경원 의원의 말에서도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7대 3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두 분이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요거를 권고를 하고 5대 5를 소수 의견으로 내겠다.
낸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약간 좀 어긋나는 면이 있기도 해요. 앞뒤가 좀 안 맞는 면이 있기도 그렇죠. 하고요. 아까도 자료화면 나오잖아요. 지방선거기획단 사진에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7대3으로 한다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5대5로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데 몇 명인지 명확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수가 7대3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배현진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 수도권의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서울 당협위원장들이 반대와 우려 의견을 지선기획단에 이미 전달을 했다. 7대3에 대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올리고 결국에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예. 그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민심이 비슷하게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비상계엄, 탄핵 이런 것과 제대로 결별하지 못했고 변화 쇄신을 못하는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은 극우가 목소리를 강성으로 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의 당심의 비율을 높인다? 그럼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본선에 가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 경북 이런 데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수도권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도층의 민심을 전략하는 걸로 인해서 소수의 그런 득표차로 이길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때 누가 중도 싸움에서 더 어필을 할 수 있겠느냐. 어느 후보가 더 매력적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민심에서의 그런 우위를 점하는 그런 후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7대3 룰에서는 명목간해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내부에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에서는 7대3으로 이제 지도부에 권고를 했고 배현진 의원은 7대3 경선 룰이 서울 지역 대부분의 당협위원장들은 반대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그러니까 지도부가 지혜롭게 최종 결론을 내서 의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떤 결과를 낼까요? 글쎄요, 지금 뭐 예측하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 와서 점차적인 어떤 당의 지지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특히 당원이 100만이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파 보수 정당 사상 당원이 100만 명 돌파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민당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적은 숫자입니다만은 과거 2019년도, 2020년도에 이제 당원이 한 30만 대, 그 다음에 2022년도 대선을 거치면서 70만 대 후반, 80만 대 초반대를 이제 돌파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몇 년 동안 행보를 하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국민의 힘에 대한 어떤 우파 보수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그다음에 성원 또는 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에서 그동안 당성, 당기여도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우파 보수 정당으로서 국가 철학을 강조한 장동혁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도 노선으로의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 경선 룰을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과연 그 말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 중간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금 판단의 기로에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도 지선에서 승리해야지 대표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는 길로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마침 이번에 필리버스터에서 24시간 또 체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와 강단 있다. 또는 그런 긍정적인 여러 가지 그런 리더십에 다시 한 번의 재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지금의 경선 룰의 판단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국민의힘의 보수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냥 당원들만 바라보면서 그들만의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런 판단에 뭔가 그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의 변화 쇄신의 기로에 있는 그런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결정을 할지 정말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자. 국회 이야기인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의해서 오늘은 이른바 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박 3일 동안 이어졌던 국민의힘의 이제 필리버스터도 이제 막을 내렸는데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다. 첫 번째로 이제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한 점이라든지, 특히 기존의 17시간을 깨고 24시간 하루 온전히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 점이 일단 형식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 내외 상황에서는 사실은 일단 그 국민들에게 이 필리버스터가 왜 하는지, 즉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번 정보통신망 개정법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어떤 문제점, 즉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인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와해되고, 또 이런 입틀막법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아주 극심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실은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당 대표가 나서서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몸으로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서 많은 좀 주목도를 좀 받았다는 점도 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당내적으로 본다면 12월 3일 비상계엄 사과 여부로 인해서 당내 그동안 좀 설랑설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24시간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다소 다른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독재화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이제 용광로처럼 지금 녹여지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오늘 SNS에서 장동혁 대표 수고했다, 이런 어떤 말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홍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부분 이제 호평이 이어졌고, 한동훈 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노고 많으셨다. 그러면서 지금은 함께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2.3 계엄 이후에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게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계 문제로 인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이제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내에 남아 있으려면은 장동혁 대표랑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척지지 않고 이참에 한번 그런 화해 제스처를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계 리스크 때문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입지의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번 필리버스터의 장동혁 의원의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칭찬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도 이번에는 비판하지 않고 모두 다 긍정적인 호평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의 리더십을 보면은 특별히 뭔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일들이 없었고, 상당히 내년부터는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대로는 지속하지 못한다라는 외부의 비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24시간 동안 필부하면서 기록을 세웠다고 해서 결국에는 체력적으로 버틴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24시간의 기록을 경신했다. 결국에는 필리버스터라는 게 결국에는 야당, 소수당의 본인들의 그런 입장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그 기회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록갱신. 그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비우고 어떨 때는 2명만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회 정쟁을 악용하는 수단으로 필버가 전락해버렸다 하면서 또 다른 안타까움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정치는 메시지로 하는 것이지 체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시간의 경신은 하루 이틀짜리의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전 대표가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손을 내민 상황이 됐는데, 그럼 과연 장동혁 대표는 그 내민 손을 잡을 것이냐? 그거는 앞으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무감사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 이거랑도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단계 사건을 없었던 듯이 유야무야 넘어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말했듯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부터 본인은 이호선 위원장한테 모든 걸 정권을 맡겼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할 정도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호선 위원장이 결정을 하면 또
조만간에 임명될 윤리위원장이 이제 결정할 텐데 예. 결국은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어떤 징계를 내리되 그걸 통해서 이제 당이 이제 통합하고 봉합하는 그런 어떤 수순을 밟아 나가야 되지 완전히 없는 사건으로 묻으면서 이제 통합하기는 상당히 더 어려워졌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계에서도 사실은 바로 오늘 아침 어제만 하더라도 이 장동영 대표 24시간 필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어떤 멘트를 날리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 들어서 좀 이 논조가 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신의원께서 별로 기억에 남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4시간 동안 정말 극한의 상황이지만 예. 나름대로 의미 있는 멘트도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한 마디만 딱 하면은 똥에 물을 산다고 해가지고 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민주당에서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래도 위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서는 정말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건 악법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지금 말씀하셨고. 근데 이런 그 필리버스터 중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죠. 사회를 거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본회의의 의사 진행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사회 교대를 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국회 관례를 깨는 것이고 국회 부의장 스스로 국회 운영의 중립성과 연속성을 훼손한 것이며 어쨌든 주호영 부의장이 그 사회에서 빠지는 바람에 우원식 의장하고 이하경 부의장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의장석을 지켰잖아요. 상당히 좀 힘드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22대 국회가 들어오고서는 상당히 필버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카운트를 해보면 이하경 부의장과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합쳐갖고 535시간을 했대요. 그거에 대비해서 주호영 부의장은 10시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저희 국회 때 보면은 결국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이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한다 그래도 3교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주호영 부의장이 빠지니까 3교대 할 거를 2교대 하니까 엄청난 과로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필리버스터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단의 책임성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호영 의원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고 내년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전선을 형성을 하고 각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개정안을 지금 낸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회권에 대해서도 의장이 지정하는 다른 의원을 뭔가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조차도 쉽지가 않은 것이 토론은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사회권은 의장과 부의장단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의원한테 지명을 해서 한다? 이건 또 다른 필버의 정쟁화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논의와 합의 과정 중에서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다듬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우원식 의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정말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국민의힘의 의도대로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맹정 사학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법은 찬성한다. 그런데 필버는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논리적 모순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거 자체가 필리버스터의 그런 본질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걸 방치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또 민주당에서의 그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필리버스터 제한법 짧게 잠깐만 말씀드리면 무조건 그 의석 안에 60명이 있어야 된다. 6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오 의장은 반대 입장이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 조금 전에 이제 신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필리버스터는 이제 소수 야당의 최후의 무기입니다. 2013년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도입된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 다수당이 표결을 할 때 그동안은 소수당은 이제 물리적으로 저항을 했는데 물리적 저항으로 인한 어떤 동물 국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떤 그 비판을 받아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 국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필리버스터라는 유일한 저항 수단, 뭐 그래봤자 뭐 24시간 정도의 어떤 시간 지연밖에 되지 않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이제 국회법을 개정을 하면 사실상 이제 소수 야당을 이틀막하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것인데 저는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소수당이 될 때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법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그 다수의 어떤 표만 앞세워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조영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반대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사회를 볼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리고 아까 이현주 의원이 관례를 이야기했는데 관례상으로도 바로 21대에서도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많은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례 당연히 부의장이 사회를 봐야 한다. 이런 어떤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탄절 이브인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했지만 내일부터는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북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엔 중부 내륙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급락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북부에는 눈을, 전국에 겨울비를 뿌렸던 구름대가 물러나면서 오늘은 비교적 온화한 성탄절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았지만 내일부터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5도를 밑도는 강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입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한 북서풍과 함께 내려오면서 25일 같은 경우에는 기온도 내려가고 강한 바람도 불면서 체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예상이. 성탄절인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점차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한낮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히려 낮이 더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맑겠지만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15cm,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 눈은 모레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체감 영하 9도로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 변동이 무척 크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검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쿠팡 대관 조직이 동원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와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처분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지청장을 맡았던 인물로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신가현 검사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4월쯤 검찰 내부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쿠팡의 대관 조직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쿠팡의 대관 조직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비밀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데 각각 쿠팡과 검찰에 적용된 혐의로 구분됩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쿠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외압 실체를 확인하는 동시에 외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검사들이나 쿠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일가와 김선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두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양평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그리고 오빠 김진우 씨에게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 회사인 ESIND가 아파트 사업 개발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은 배경에 김 의원의 지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이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이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ESIND가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지역 신문 기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또 제공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미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이유환 화백 그림을 장모집으로 옮긴 김진우 씨는 증거 은닉 혐의로, 김 전 검사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량 리스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김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어쩌면 내년 7월 1일에는 대전과 충남을 합친 대전-충남-특별시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뽑자며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일찌감치 관련 이슈를 주도했던 국민의힘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대전, 충남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 차원의 첫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 못지않은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 1월에 특별법을 발의해 2월에 처리하고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7월 1일 대전, 충남 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서울과 제주도 수준의 자치권에 재정 분권까지 부여하겠다는 당근을 내놓으면서 이미 야당 주도로 지역에서 논의가 무르익은 만큼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누리는 권한, 제주가 누리는 자치 특례와 함께 갖춘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난 10월 일찌감치 관련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도전을 벼락치기 컨닝으로 깎아내리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자신이 만든 특별법은 한두 달 번갯불에 콩 볶듯 만들어진 게 아니라며 괜히 어설프게 따라할 바에야 차라리 통째로 베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도 민주당은 그동안 관심도 없었다며 졸속 입법보다는 기존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맞는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공동 주최 좀 해달라는 의견도 많이 보냈는데 다 거절했어요.
자기들이 통합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갖고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려고 하는. 결국 관건은 주민들의 동의 여부인데 정부 여당은 주민투표처럼 확실한 결과를 손에 쥐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야당도 통합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몰아치고 국민의힘은 그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통합단체장에 앉히려는 의도라는 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주도권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나연입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낸 여야가 연이은 회동에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권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수사 대상이자 해산될 정당으로 호칭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법 수용사를 밝혔던 민주당은 제1야당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 등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짚으며 모두 특검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보수야권 법안에 대해 여권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조차 심판 못하는 사법부에 권한을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합니까? 대신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른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종 핑계로 시간을 끌어 특검 부산을 꾀하려 한다며 자체 법안부터 내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 될 거라며 마찬가지 해산 공세로 응수했습니다. 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법 발의에 함께한 개혁신당도 법안 관철을 위해서라면 보수 야권의 공조 전선을 더 넓힐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가지고 공동투쟁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2차 종합 특검까지 흔들림 없이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재판부와 2차 특검은 내란 청산의 두 바퀴라고 표현했는데 상대 진영은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온 게 변수입니다.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화는 사실 안 맞아요. 특검의 내용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하지만 정작 누구를 어떻게 수사할지 동상이몽이라 연내 단일 특검법이 도출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이 생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할 뿐 관련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면서 정책 도입 하루 만에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포폰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인증 절차가 도입되자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감한 생체 정보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정책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4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번호 안면 인식을 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내 정보가 빠져나간다면 지금 뭐 어느 정도 해킹 실력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정부가 정말 100%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아예 극단적인 또 그런 이제 그 불안감도 있고요. 여론이 빠르게 악화하자 정부는 브리핑을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얼굴 인증 절차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는 만큼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면 인증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생체 정보가 별도 DB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얼굴 인증 절차에서 제외돼 대포폰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가 적용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 조직의 대포폰으로 넘기는 경우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도 불가피한 만큼 내년 3월 정식 시행까지는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0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하반기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1,002건으로 서울 경기 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 동향 3가지 분야로 실시됐습니다.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는 673건이 적발됐는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한 A씨는 국세청에 조만간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조사를 지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 킴벌리 등 생리대 제조 3사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어제부터 유한 킴벌리와 LG 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생리대 제조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가격 담합, 가격 남용, 표시된 자재를 실제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충북에 있는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고병원성 항원 검출이 속출하자 방역당국은 전국 일제 정밀 검사에 들어가는 등 확산 차단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농가 앞에 사람과 차량 출입을 막는다는 팻말이 내걸렸습니다. 농장 내부는 방역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농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되면서 사육 중인 산란개 8만 5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도 충북 진천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충북 지역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발생이 없었던 충북 영동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발생 지역이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영동군에서 발생을 했고 계산에서는 종오리가 이제 몇 년 전에 발생을 했었지 산란개는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엄중하다. 전남과 전북,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의심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준을 한층 높였습니다. 전국 산란개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일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은 하루 2차례 집중 소독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가에 시설과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고 폐사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더니 모르는 사람의 등본이 발급됐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영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A씨가 받은 서류인데 등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A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에 어느 누군가의 가족의 등본이 나오더라고요. 집 주소부터 주민번호, 이름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민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영문 등본은 발급 과정 중간에 민원인이 사는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담당자가 등본과 초본 파일에 이름과 주소가 영문으로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영문 변환이 안 된 일부 주소 등은 추가로 기재합니다. 이후 이 서류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전산망에 올려야 민원인이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다른 민원인의 영문 등본을 잘못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이 발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담당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지난 9월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실수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서류 파일을 내려받을 때 파일명을 민원인의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주소가 영문으로 완벽하게 변환되게 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 사람이 오류를 확인하고 다시 파일을 올리는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문 DB를 별도로 갖추어서 완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연동해서 그쪽에서 바로 출력이 되는 형태로 저장이나 업로드의 필요성이 없도록. 행안부는 담당자가 잘못된 등본 파일을 올릴 때 오류창을 띄우는 등 정부24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문 등본처럼 신청과 발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절차를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부가 6,000명 가까운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기업이 아닌 국가가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지원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건 지난해 6월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는 14년 전 처음 확인됐고 이후 5,9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가해 기업과 사적 조정을 통한 구제 절차는 늘 삐걱거렸습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말합니다. 진실성 있게 사과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가족과 유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범부처 전담 조직을 꾸려 대책을 모색해온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실에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기업과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심의 기간엔 민사상 소멸시효를 중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더 늦기 전에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애 주기별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학생인 경우 질병 결석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 보직을 배려하는 식입니다. 치료비 선납 부담을 낮추고 대학 등록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핵심은 피해자분들 배려와 지원이 교육, 국방, 고용 등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중단한 출연금 조성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기업엔 분담금을 안 내면 지주사의 책임을 지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엄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시위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49명의 1심 판결은 지난 8월에 나왔습니다. 40명은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감독에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판결에 불복한 36명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고 꾸짖었습니다. 16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20명은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낮췄습니다.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자료에서 당시 법원 청사 안으로 진입하거나 청사 안팎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새벽 시간 대구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안에서 자고 있던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비닐하우스나 농막을 주거용으로 고쳐 머무르는 사례가 많은데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가 까맣게 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냄비나 냉장고 같은 살림살이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새벽 4시 20분쯤 복숭아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5년쯤 전부터 함께 살며 농사를 지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따로 집이 있지만 비닐하우스를 집처럼 꾸며두고 자주 머무르다 변을 당한 거로 보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집은 저 있는 모이더라고. 그래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많이 안 좋았어요. 한 2년 전부터 막 굉장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농촌에는 농막이나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이나 별장처럼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에어컨이나 난로 같은 전기기기를 들여놓다 보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우스에 지금 사는 사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 다른 동네 가도 하우스 이거 위험하거든. 가스도 있지. 경찰은 현장에 전선이 녹아 끊어진 흔적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길러준 부모와 평생 함께할 반려자, 또 두 딸까지 살해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고인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쯤 역삼동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카페 안에 있던 직원과 고객 등 7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성문이 샌디에이고와 계약하면서 키움은 6번째 메이저리그를 배출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거 사관학교라고 불릴 만한데 3년 연속 꼴찌에 선수단 연봉은 다른 팀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면서 리그 전체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송성문의 샌디에이고 입단으로 키움은 6번째 빅리거를 탄생시켰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미국으로 간 10명 가운데 60%. 투수가 아닌 야수는 모두 키움 소속입니다. 게다가 23년 이정우부터 김혜성과 송성문까지 3년 연속. 키움은 빅리거 사관학교에 입지를 굳혔습니다. 미국에서 KBO 리그의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키움의 자체평가도 충분히 설득력을 얻습니다. 송성문이 2015년 전체 49순위로 입단해 정상급 실력을 보여준 것도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키움의 육성 시스템과 위상도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구단 이제 단장님도 그렇고 하성이 형에 대해서 구단 사람들도 너무 좋게 얘기를 해주고 또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팀의 주축 선수가 차례로 빠져나가면서 키움은 리그에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3년 연속 최하위에 올해 상위 40명이 연봉 합계는 약 44억 원으로 삼성과 LG, SSG 등의 3분의 1에 머물렀습니다. 메이저리그 6명의 이적료로만 770억을 벌었는데 적절한 투자와 전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리그 전체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뒤따릅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지난 7월 키움이 비정상적으로 팀을 운영한다며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고 KBO도 돈을 쓰지 않는 키움을 겨냥해 27년부터 샐러리캡 하한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에이스 안우진의 복귀로 가을 야구를 외쳤던 키움은 당장 송성문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프로야구 기아가 새 외국인 타자로 내외야 모두 가능한 카스트로를 아시아 쿼터로는 내야수 데이를 영입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450경기를 뛴 카스트로는 올해는 트리플 A에서 타율 3할 7리에 홈런 21개를 때려냈습니다. 10개 구단 아시아 쿼터 가운데 유일한 타자인 데일은 호주 국가대표 출신으로 호주 리그와 미국 마이너리그, 일본 2군에서 뛰었습니다. 기아는 내일에 이어 올 시즌 11승을 거둔 올러와는 재계약을 맺고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부 리그 복귀를 향해 승부수를 던진 수원 삼성이 새 사령탑으로 이정효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올 시즌 2관왕을 차지한 전북은 정정용 감독을, 9위로 추락한 울산은 김현석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부 복귀를 향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수원 삼성이 새 사령탑으로 광주 돌풍을 이끈 이정효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 감독은 이미 K리그 무대에서 전술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 검증을 마친 지도자입니다. 2022년 K리그2 광주 감독으로 부임해 역대 최다 승점으로 직접 승격을 이끌었고 창단 이후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과 시민구단 최초 8강 진출이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코리아컵 준우승까지 구단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면 대단한 결과물입니다. 수원 삼성이 이 감독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건 그만큼 승격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올 시즌 K리그 2관왕 전북은 거스포획 감독의 빈자리를 정정용 감독으로 메웁니다. 정 감독은 통산 10번째 우승별의 코리아컵 우승까지 2관왕을 차지한 거함 전북을 이끌며 B클럽 사령탑에 처음 도전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첫 피파 주간대회 결승 진출을 이뤘고 김천을 2024-2025 시즌 연속으로 3위에 올리며 전술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9위에 그치며 자존심을 구긴 울산의 새 사령탑에는 원클럽맨 김현석 감독이 낙점됐습니다. 축구명가 재건이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올해의 어떤 성적은 맞지 않다고 항상 우승을 도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우승권에 근접하는 어떤 그런 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을 보좌해 16강 진출에 힘을 보탠 포르투갈 출신의 코스타 수석 코치를 새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이 3연승을 달리며 3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배구 예능 출신 이나연이 주전 세터로 나선 흥국생명은 레베카와 김다은, 피치 등이 고르게 활약하며 IBK 기업은행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남자부 현대캐피탈은 27득점을 올린 레오의 활약을 앞세워 우리카드를 3대1로 물리치고 선두 대한항공과의 승점 차를 5점으로 좁혔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외출하신다면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점점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아침에는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아지면서 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지겠고 낮 기온은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도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체감 온도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보다도 낮이 더 춥겠습니다. 내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는데요. 다만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15cm 이상, 호남에 10cm 안팎,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여기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 5도, 부산 8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성탄 전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